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자랑하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그 중에서도 핵심 도시였던 중국. 어느 지역이 지금은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상이나 가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 없어도 우린 잘 산다 외치던 바로 그곳인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한국의 한 대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오만함에 빠져 이 기업의 해외 시장 실패를 예견했던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실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가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참혹한 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죠. 그는 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 흘려야 했을까요? 그 기업은 해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그리고 폐허가 된 지역 주민들은 왜 제발 돌아와 달라 애원하며 절규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충격적인 반전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충격적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글로벌 마켓에서 선임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거침없는 필력으로 업계에서는 꽤나 알려진 인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기업의 흥망성쇠를 예측하는 일에 희열을 느꼈죠. 돈과 권력, 그리고 시장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현대차와 중국 시장에 대한 칼럼을 썼던 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일입니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중국의 부상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떠들어댔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생산 거점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칼럼을 통해 한국 경제가 경직된 대기업 중심 구조이며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결국 거대해지는 중국 시장, 특히 그들의 관시라는 독특한 문화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진출은 마치 거대한 용의 입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무모한 도전과 같다고 생각했죠. 결국 기술만 빼앗기고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제 칼럼은 글로벌 마켓 독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분석에 동조했고 어떤 이들은 제게 해안을 가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제 자신이 마치 예언자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쓴 칼럼의 제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관시의 덫 현대차, 중국 시장에서 길을 잃다. 이 제목은 제 확신을 오만하게 드러냈죠. 저는 중국 특유의 비공식적인 관계망, 즉 관시 문화와 그로 인한 불공정 경쟁, 특히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현대차가 결국 중국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제 칼럼은 단순히 현대차의 실패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모델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혁신을 저해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데이터와 분석에만 매몰되어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기업의 잠재력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복잡한 방정식을 풀듯이 경제 현상을 분석했지만 그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변수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제 오만함은 성공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 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이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글로벌 마켓에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졌고
제 칼럼은 여전히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확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부는 런던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편집국장 헨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헨리는 저를 글로벌 마켓으로 이끌어준 멘토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날카로운 통찰력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곤 했죠. 헨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죠. 헨리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현대차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테고 혹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현대차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헨리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헨리는 현대차가 중국에서 철수했거나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특히 그 자리를 차지한 중국 기업들이 제대로 공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인수한 공장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중국 기업들이 현대차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해 품질 문제와 생산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헨리의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헨리가 덧붙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온갖 추잡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노골적인 기술 탈취는 물론이고 불법 보조금 지급, 환경, 규제 악용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헨리는 2010년대 초반 중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불법 보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줄도산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태가 자동차 산업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자네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진실을 파헤쳐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탐냈던 현대차의 기술력과 시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거 제 칼럼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명성에도 흠집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헨리의 말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기자 정신, 진실을 향한 갈망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단순한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 세상에 알려야 하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저는 헨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오만이 만들어낸 오류를 바로잡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확신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제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은 제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생산 거점을 확장했을 때 저는 그 현장을 취재하며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마주한 중국의 모습은 과거의 활기 넘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 기업들이 현대차의 기술을 빼앗아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겠지라는 다소 냉소적이고 씁쓸한 예상을 하며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공장지대는 텅 비어 있었고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주변 상권은 몰락하여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마치 핵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모든 것이 파괴되고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과거 현대차 공장의 물동량을 담당했던 화물기사 샤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샤오는 현대차가 있을 때는 정말 살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면서 일감이 끊이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들어온 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일감이 뚝 끊긴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있는 일감도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관계사들에게 몰아주면서 샤오와 같은 지역 운송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샤오는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릴 뿐 지역사회나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기업들이 현대차만큼 기술력도 없고 품질 관리도 엉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샤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제 칼럼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비참한 이야기는 과거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에서 제법 큰 마트를 운영했던 유해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공장 덕분에 마트가 번성했지만 중국 국영 기업 창성이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창성은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사업도 하는 거대 기업이었는데 현대차가 떠난 자리에 들어온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 또는 관계사를 통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며 유해의 마트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유해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창성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해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어렵게 일궈온 마트를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창성은 유해에게 현대차도 우리 때문에 떠났는데 내깟 마트 하나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 라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해의 어린 딸마저 희귀병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해는 눈물을 흘리며 현대차가 다시 돌아와 자신들을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중국의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절규와 같았습니다. 유해는 중국 정부와 기업은 믿을 수 없으며 그들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그리고 제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며칠 더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참담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후 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을 통해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제 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불공정한 행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저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과거 현대자동차 중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차의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였지만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압박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어렵사리 웨이와 연락이 닿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웨이는 처음에는 저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이었죠. 그는 제가 글로벌 마켓의 칼럼니스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중국 정부의 끈앞풀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 같았죠. 저는 웨이에게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여주고 제가 중국에 온 목적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제 칼럼의 오류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강조했죠. 저의 갖은 노력에 진심이 통했는지 웨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참담했습니다. 웨이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현대차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움직였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외국 기업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합작 투자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합작 계약서에는 교묘하게 기술 이전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통해 핵심 기술을 합법적으로 빼내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 및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핵심 기술 인력에게 접근하여 스카우트하거나 협박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웨이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통속이 되어 현대차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고 묘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토종 기업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노골적으로 현대차의 디자인과 기술을 베끼고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대차 협력업체들에게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웨이는 이러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현대차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결국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의 회사는 현대차의 핵심 협력업체 중 하나였지만 중국 정부의 압력과 토종 기업들의 기술 탈취로 인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는 중국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곳이며 현대차는 그들의 토사구팽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웨이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현대차의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훔쳐 성장한 중국 기업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겪어야만 했던 부당함과 그들의 추악한 만행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그의 부탁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웨이의 눈물은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저는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웨이의 눈물 섞인 호소는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분노는 제가 과거 얼마나 섣부른 판단으로 한국, 특히 현대차를 오해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웨이의 증언을 통해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오직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경제 칼럼니스트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자기 반성,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속죄를 위해 성지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비장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현대자동차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과거 제 칼럼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던 전략기획팀 차장 지훈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죠. 지훈은 제 과거 칼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묘한 실망감이 교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지훈에게 중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충격적인 현실, 특히 웨이의 증언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중국에서 겪어야 했던 부당함과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 과거 칼럼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칼럼이 현대차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뒤늦게 깨달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제 갑작스러운 방문과 진솔한 사과에 적잖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차분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고 현대차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제 과거 칼럼이 현대차 내부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후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현대차는 제 칼럼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던 것이죠. 지훈은 현대차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시 문화,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는 물론이고 현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현대차가 결코 쉽게 중국 시장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훈은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친환경 기술 개발, 브랜드 가치 향상, 새로운 시장 맞춤형 전략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현대차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과거 제 칼럼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에서 쓰였는지 그리고 현대차의 저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홍보실 대리 수현의 안내를 받아 현대자동차의 최첨단 연구시설과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기업의 저력과 혁신적인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를 방문한 듯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수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장을 보면서 저는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부 이사 동수와의 인터뷰는 현대자동차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동수 이사는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기술 유출의 위험에 맞서 싸우면서도 윤리적인 경영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굴복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경험은 현대차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의 설명에는 강한 자부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통해 저는 현대차의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구를 만나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와 미래 전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들었습니다. 서구 교수는 중국 경제의 문제점, 특히 외국 기업 기술 탈취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국 경제 모델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구 교수의 분석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고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취재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저는 오만함과 편협한 시각에 갇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의 무게를 깨달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마켓으로 돌아와 편집국장 헨리에게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헨리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제가 느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특별 칼럼을 통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든든한 갑옷과 날카로운 검을 쥐어주는 듯 헨리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특별 칼럼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경제 시스템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겪었던 부당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공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유해와 웨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중국의 악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고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현대차가 떠난 자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국의 기술 굴기와 토사구팽식 전략의 허점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합작 투자 강요, 기술 이전 강요, 기술 표준 및 인증 절차 악용, 핵심 인력 스카우트 및 협박, 디자인 및 기술 불법 복제, 불법 보조금 지급, 환경, 규제 악용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외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제 칼럼은 글로벌 마켓 특별판에 실려 전 세계로 배포되었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듯 제 글은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제 칼럼을 인용 보도했고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기자로 거듭났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만난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를 조직하여 중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유해의 딸 치료비를 모금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듯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를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현대자동차의 윤리적인 경영 방식과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현대차의 친환경 기술과 상생 모델을 전파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경제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지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현대차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성공을 지원하고 부도덕한 경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데 제 모든 역량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연재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 진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현대차와 같은 윤리적인 기업과의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웨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중국 정부의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압박했습니다. 유해의 딸 치료비 모금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유해의 딸은 마침내 희귀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현대차의 친환경 기술과 상생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현대차의 기술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과거 현대차 공장이 있던 곳, 그리고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과 굳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그리고 연대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대차를 비롯한 윤리적인 기업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때 오만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한 칼럼니스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칼럼이 현대자동차와 중국 시장에 대한 편협하고 오만한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직접 중국 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번영이 아닌 버려진 공장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과거 자신의 예측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님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 특별 칼럼을 기고하여 중국의 불공정 경제 시스템과 현대자동차가 겪은 부당함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칼럼니스트를 넘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지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데이비드님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감춰진 고통과 희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데이비드님처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드렸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감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요와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